안녕하세요. 1부에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인류가 빙하기 시대를 거치면서 약 10만 년의 구석기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류가 기후가 올라가면서 동굴에서 나오게 되고, 이 동굴에서 나온 인류는 상당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도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기후의 상승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지구는 온난하지만 바로 그 당시, 그러니까 인류의 그 발전 시기가 되는 타제석기를 밀어내면서 연마되는 마제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바로 우리 인류사에 결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후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14,000년 전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약 1만 년 전까지, 2차적으로는 약 1만 년 전부터 약 6,000년 전까지, 또 약 6,000년 전부터 4,500년까지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약 1만 년 전부터 약 6,000년 전까지의 4,000년 시기에 상당히 기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평균 기온이 현재 우리 아주 많이 올라가서 지금 지구 온난화 상태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온도가 더 더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유화 문명권이 탄생한 유화강 일대는 지금 현재 한반도보다도 부기가 많이 높지요. 그런데 그곳이 한반도 기후보다 더 더웠다는 겁니다. 아열대, 거의 열대 기후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많은 먹이사슬이 생겨나게 되고, 동물들도 상위 포식자가 생기면서 아주 상당한 개체군이 다량으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온도 속에서 유화 문명권에 있던 우리 선조 인류들은 영양 보충을 많이 하게 되죠. 또한 영양 보충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현재 이제 동식물의 번식도 있지만 인류의 결혼을 통해서 이 인간의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농작이 시작되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수집이나 채집에 의해서는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모자르죠. 또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옥기 문화가 그 문명권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보성 문명권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세계 4대 문명권 이전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옥기 문명권이고, 또 결정적으로 그 옥기 문명권에서 대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철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시게 되면은 이 청동기 문명이 우리 현대에서 가깝고, 철기 문명은 그 이유다 라고 생각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현대 상식으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현대 사회도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철기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완전히 합금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에서 하나의 철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약 대략 지금 5,0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5,000년이라는 세월은 뭐냐면은 인류가 이 타제석기를 쓰다가 마제석기를 쓰게 되고, 약 6,0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되고요. 이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토기들만 구워낸 것이 아니고 흙으로서 벽돌식으로 만들고요. 이거를 불에 구워서 아주 단단하게 열어 올려서 만들어진 벽돌로 상당한 고온도 견디죠. 이 벽돌을 또 차곡차곡 쌓고 다시 흙으로 벽칠을 해서 도관을 만들죠. 용광로. 이 용광로 밑에서 화력으로 불을 떼고요. 나무를 떼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철은 물론이고요. 수십 가지의 원소들, 뭐 주석, 알루미늄, 구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초기는 무엇이 뭔지 잘 몰랐겠죠. 이런 원소들을 넣어서 나중에 정제되는 기술이 한 2000년 걸려서 탄생하는 게 바로 청동이라는 기술입니다. 백동도 그렇고 황동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청동기가 탄생하고 갑자기 철기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청동기 문명의 이전에는 바로 야철 기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야철 기술이나 야근 기술, 이 금이라는 글자, 철이라는 글자는 도가니에다 지붕을 씌워서 이 열을 올리는 화덕을 말합니다. 온도를 올려서. 이 야철 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많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만 년 전부터 기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약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던 그 시기가 약 5,000년 전까지 한 5,000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그 온도 시대, 그렇게 올라가는 온도 시대에는 상당한 열대 밀림처럼 나무가 묶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지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일강에도 삼각주가 있는데요. 두 강이 합류되는 곳, 잔지류가. 이곳에 검은 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검은 흙들이 흙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철광석 및 이런 합금 재료들이라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생달 지역도 마찬가지였고 인도의 인더스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하강, 이 시레무렌강과 서남 목류나와 요하강이 만나서 통유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에 현재는 카월친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하부의 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검은색 땅, 검은색 흙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든 곳보다는 단순하게 가까운 곳에서 먼저 원료를 채취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채취 못할 때에 점점 더 힘든 곳으로 가게 되는 건데 바로 그 두 강이 합류하는 삼각주, 이걸 갖다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알케미, 화학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서양에서도. 연금술의 시초가 바로 야금술이라는 겁니다. 야철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제된, 아주 정제된 이러한 청동이나 철이 나오기 전에 야철들로 해서 이거를 녹여서 숯가마에 온도를 올려서 이 기술로 인해서 청동기의 철기로 해서 현대사회의 철기 문명 시대가 있는 것이지 초기부터 청동기가 나오진 않았다는 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한 이 요하문명 지역에서 생성되었던 이 기술들이 후대의 서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금술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야금술에 나오는 모든 원소 기호들이 그 특징, 한번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표시들이 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전부 다 화학 기호랑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금술이나 아까 말한 야철 기술이 연금술인데 연금술의 기호들과 그리고 현재의 우주학에서 나오는 점성술의 기호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철기, 청동기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왕권 집단이었고 이 사람들만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주로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달력도 만들게 되고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기술의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동북방 유화 문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유화 문명권의 특징이 아까 첫 번째 옥기 문화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철기, 야철 기술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도서출판 한배달에서 우리 반지원 박사님께서 엮어서 나온 홍산을 보시게 되면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십시오. 당군의 바로 아버지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조선의 탄생 시조 당군한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12세 배달국 12세 태제, 이름은 한인이요, 제77년인데 무국 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입니다. 4,470년 정도 되겠네요, 현재부터. 무룡씨, 춤춘물제 용룡자를 쓰는데요. 쇠노기는 용광로를 설치해서 옥을 새기고 예술품 만들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3세 홍제 성은 한이름을 웅하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이름은 안 나오고 진단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진단. 왕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름이 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고도로 발달되기 전에 초기 야철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철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고요, 동서양의 과학, 물리학의 모든 기초, 수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문자학에. 그런데 이 유화문명권의 그 당시에는 언제부터 말씀드리게 되냐면요, 약 1만 전을 잡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인간들이 종족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2개의 부족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럼 이게 한 시대에 12부족이 있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통틀어서 요하강과 서남목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흥안년 산맥이 아주 높아요. 그 위에 고원분지가 있었는데 이곳이 넓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반도의 2배 정도 고원분지가 있습니다. 여기 강 2개가 크게 흐르는 겁니다. 서남목련과 요하강. 또 요하강과 이 서남목련에 계속 잔 지류들이 많습니다. 초기를 대표하는 게 인류가 동굴 생활하면서 박쥐와 상당히 친근해집니다. 이 박쥐의 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의 피와도 상당히 이렇게 동적이고요. 또한 이 박쥐라는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12지 신 또는 12지 간이라고 하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세하는 이 자가 쥐라고 하는데 직쥐가 아닙니다. 생쥐가 아니고 바로 박쥐였다는 겁니다. 우리 청나라 말기라든지 우리 조선족까지만 이시조선 보더라도 이 박쥐는 뭐 박쥐복자, 뭐 또 복복자랑도 같이 쓰이지만 청나라 황실문항으로도 쓰였죠. 이 박쥐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홍산문명권, 주로 홍산문명권,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9,800년 전부터 약 5,800년 전, 그러니까 이 4,000년 정도, 대략 4,000년 정도의 이 대표되는 게 박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소입니다. 소. 우리가 이제 12신의 다음은 축이 되겠죠. 자축, 인매, 축. 이 축 문화가 바로 배달국 시대입니다. 배달국 시대인 바로 약 5,800년 전부터 4,300년 이 사이, 1,500년 대충 잡겠습니다. 6,000년부터 4,500년 하셔도 되겠고요. 이 소, 그
다음에 인, 호랑이, 이 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북쪽에서 봤을 때 좌청룡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가 말하는 소나무이나 바로 위에 파리, 무기, 자귀 위에 보시면 우리가 홀순골, 하림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우랑카이, 우리말로 이제 오랑캐 호수, 오랑캐 고원이 있습니다. 오랑캐 산맥이 있는데, 오랑캐 산에서 봤을 때의 좌쪽이 한반도입니다. 이렇게 태백산맥, 뭐 금강산맥 해서 뭐 차량산맥 해서 우리가 산맥이 뻗어나가죠. 용처럼 좌청룡 우베코 딱 하게 되면 그곳에 봤을 때 현재 사천성 지역이 되게 됐습니다. 사천성 지역. 호랑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백호 문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도 우베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현묘, 현재의 바이카루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주작하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현재의 중국의 남쪽 지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월남이라는 베트남까지도 붉은색으로, 그래서 북쪽은 검은색, 이 남쪽은 붉은색, 이 좌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왼쪽이 되겠죠? 청색, 이 오른쪽은 백색. 지금이야 지도를 밑에서 보게 되죠. 남쪽에서 북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거죠. 하늘에서 땅을 보듯이 내려다본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종족,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를 대표하는 소, 자축인묘의 바로 축, 인, 그 다음에 인이죠.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묘, 토끼가 되겠습니다. 이 세종족에 대한 문화가 이제 배달국 시대에 주로 세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의 나라입니다. 자축인묘 진입니다. 용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진국발에서도 이 진짜 용진자에다가 우레진자라고도 하는데요. 큰 용의 나라라는 뜻이죠. 또한 이 고조선 자체가 용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도 다 용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12지신의 등장이, 12지간의 등장이 언제부터 시작되게 돼요? 바로 9,00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바로 배달국,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탄생 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가장 어지러웠던 때가 진시황 바로 그 시기입니다. 춘추 공작 이전에, 그리고 전국시대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어지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수십 개 나라로 분열되듯이. 똑같습니다. 언제가 그랬냐면은 우리가 배달국 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치유와 황제의 전쟁 말고도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오공이라고도 하는 서유기, 서쪽을 여행하는 기록이라고 해서 당나라 사람이 처음에 썼다라고 또 나오지만, 실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두 개의 종족, 그러니까 바로 원숭이족과 돼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원숭이는 바로 손오공의 손오공을 말하고요, 돼지는 저팔계를 말하죠. 사오종은 사방에 있는 신을 말한다. 이 두 종족이 그럼 화하라고도 불립니다. 화는 뭐냐? 바로 화산 화자를 씁니다. 화산에 그 당시에 불산이라고도 불리고요, 염제신릉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계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 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자식들이 생기죠. 왕이 돼야지만 씨를 만들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남자는 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어머니의 목의 성을 따라가는 사회였습니다. 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씨할 때 이 씨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9종족을 때려부시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 뭐예요? 화산의 원숭이족과 황하상류의 돼지족, 우리가 황하강 상류를 화하의 돼지족, 그래서 원숭이와 돼지가 우리 배달민족, 그래서 박쥐족이 사멸하게 되고 나머지
소. 그래서 우망을 때려잡는다고 나옵니다. 용도 때려잡아요. 호랑이 때려잡고 토끼 때려잡으면서 이 9종족을 때려잡으면서 들어가는 게 손오공, 서유기의 베이스입니다. 재밌으시죠? 이게 당나라 때 갑자기 만들어진 소설이 아닙니다. 그게 대설과 소설이라고 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서유기 삼국지 시대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고요. 갑자기 소설을 쓴다는 게 무슨 자기가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오는 노래나 시 또는 이야기들, 구전 같은 거, 설화, 민담을 엮어서 근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작가들이 그냥 창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설이란 무엇이냐? 고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오는 내용들을 잘 엮어서 만든 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작은 이야기는 뜻이죠. 자기가 이제 그걸 엮었다. 옛날부터 크게 내려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철기 기술의 태동이 바로 우리 민족이 태동한 유화문명권 홍산문화 지역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철기와 청동기 문명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화문명권의 특징으로는 우주학이 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도성을 정하고 별자리를 보고 무덤을 쓰고 별자리를 보고 농사를 짓고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언도 하고 별자리를 보고 모든 걸 했습니다. 우주학입니다. 또한 그 기본에는 국가라는 탄생이 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이 되는 국가,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여러 족속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 여러 족속들이 많이 이제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고도로 발달된 초기 철기 문명을 갖고 청동기술은 당연히 점차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아주 단단한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책들이라든지 우리 민족 쪽에서 우리 민족사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환단고기도 있고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아는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군왕검이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청동거울, 뭐 청동방울, 뭐 청동칼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신시를 열었다고 하는데 신시는 바로 시장이죠. 시장을 여는데 청동칼로 청동검 이 칼 들고 다니면서요. 또는 무슨 뭐 청동방울로 청동거울로 이 제사 지내는 용도들이지 이것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재용이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죠. 바로 도량령이라는 겁니다. 도량령 아시겠지만 길입니다. 척, 자, 부피, 한대 얼마나 되느냐 또 무게 중량입니다. 이 척 자지요. 자척자입니다. 이 도끼 근자 부자입니다. 도끼 부자 이 한근할 때도 근자입니다. 우리 한근 두근데 도께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도량령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여는 데 있어서 진나라 시황제도 그랬지만 이집트도 똑같았고 메소포타미아 어떤 왕조도 똑같았고 어떤 왕조 전세계 어떤 왕조가 탄생할 때는 도량령을 반포하는 겁니다. 도량령의 반포가 곧 무엇이냐? 바로 국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질서죠. 시장 질서, 경제 질서입니다.
청동복을 청동방을 청동칼로는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왕의 상징이나 천재를 지내는 천재장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의 기본은 도량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또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